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송욱은 교수가 오늘 중앙일보 칼럼에 아침 칼럼이죠. 정주고 내가 운다. 이런 글을 썼던데요. 그러니까 표를 찍어주고 후회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정책 효과를 점검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주변에 보면은 정말 속았다. 이럴 줄 몰랐다. 구가지 명과이다. 이런 말들이 너무 회자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진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이 교수님. 예. 지금 패스트 트랙법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뭐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고 결사 저지의 그런 결의를 다시 다졌고 지금 오늘 또 특위 그러니까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 위원회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제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좀 숨고르기를 했습니다마는 닥치고 관철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장기화될수록 이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우선 지난해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한국당 집회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텔레비라도 보셨겠죠? 어떻습니까? 가봤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저는 못 갔습니다. 일이 좀 많아가지고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해서 이제 가봤는데, 네. 그래서 나는 청와대 앞까지 그쪽에 행진을 하고 하던데요. 예. 상당히 많이 왔어요. 뭐 한 5만여 명 왔다면서요? 이제 5만 명쯤 왔다는데 옛날에 민주당식으로 계산하면 한 100만 명 왔을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많이 왔던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 보수 정당인들은 뭐 그런 거 할 줄 몰랐거든요. 그렇죠. 강압 뒤로 슬슬 빠져 있었고 앞에 투쟁은 다른 사람들이 해라. 우리는 뒤에서 구경할게.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 뭐 이런 입장이었죠.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두 번째잖아요. 하면서 점점 이제 좀 자신들도 거기에 좀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마 그동안에 뭐 대한애국당하고 다른 이제 태극기 이른바 태극기 부대들이 이제 많이 했는데 아마 자유한국당도 앞으로 계속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진지하게 신중하게 좀 대응했더라면 했는데 자칫하다가 이게 말이죠. 말하자면 벌집 쑤시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이 결전의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을 오래 끌수록 여야 간의 국민들로부터 지금 민생, 경제가 이렇게 파탄난 상황에서 어떻게 됐든 민생 경제와 관계없는 일종의 뭐 밥그릇 싸움이랄까 기득권 싸움으로 비춰질 가능성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좀 관철을 해보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당내에서도 이런 상황까지 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상정까지는 뭐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좀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뭐 곧 원내대표 경선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홍영표 원내대표도 임기 말이죠. 민주당의 어떤 그 전략이랄까 이런 것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요 사실 그 전에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오늘 뭐냐면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우리 공수처법은 다른 우리 안을 하나 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권은희 의원이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기존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낸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 안을 가지고 민주당하고 같이 이제 최종적으로 제안을 하겠다. 그래서 같이 올리든지, 같이 올려서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하든지, 뭐, 이렇게 이제 단일화를 만들든지 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도로인지 지금 고민을 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바른미래당에서 정식적으로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하면, 민주당이 오늘 이 공수처 법안하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법 개정안 이것을 강행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고민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런 발언은 일종의 발빼기 전략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원래 공수처법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그 기소권을 줘서는 안 된다. 그쪽 검사들이 기소권 가지면은 지금 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정말 칼자루를 쥐고 판검사, 뭐 고위공직자 다 움켜쥐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왕적 대통령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셔야 되겠느냐 이렇게 반대하다가 결국 민주당 특히 뭐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측의 그런 강력한 푸시에 의해서 그 절충안으로 나온 게 말하자면 판검사한테만 판검사의 문제 비리 행위를 수사할 때만 기소권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중재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가 뭐 새로운 안을 내놓은 게 아니라 전 안으로 지금 후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동안 이 우리나라 법이 없어서 법이 없어서 고위공직자 처벌을 못했느냐. 안 해서 안 했지.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검찰이 정권의 신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뭐냐면 사실은 뭐 정권이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생각해야 되니까 미래까지도 생각한다면 안전한 장치가 무엇이겠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하겠죠. 해서 이제 이러는데 사실 바른미래당에서는 공수처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그렇죠. 관심이 있죠. 반면에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공수처법에 그렇죠. 관심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청와대가 관심이 있죠. 서로 이제 거래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래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가만 보니까 이 김관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민심이 그러니까. 확 바뀌어 돌아가지 않습니까? 손 대표도 그럴 거고 손학규 대표도 그럴 거고 이러니까 이거 자칫하다가 우리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이게 뭐냐면 좀 합리적인 안을 한번 내보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막 일종의 출구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사실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하고 사이 연대도 지금 상당히 이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그 느낌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손 대표나 김관영 대표 두 분 다 더 알만큼 아신 분들 아닙니까? 또 정치를 할 만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민심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칫하다가는 역사에 아주 민주주의 파괴자로 이게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도 이게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당내에서도 지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자칫하다가는 이게 떨려나가게 생겼잖아요. 불신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손 대표 물러가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있고, 이제 또 이런 문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아까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나올 줄은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그랬을 왜냐면 거예요. 그거는 우리 전매 특허인데, 그러니까. 장외투쟁은, 자유한국당이. 허를 찔린 거예요. 설마 이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민주당도요, 이걸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공수처, 아까 고 교수 말씀 잘 하셨는데, 사실은 민주당 안 이전에 그 청와대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국 교수가 뒤에서 무슨 사법계획이니 뭐니 해가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저 민정수석이 뒤에서 패북질이라고 그래요. 그걸 요새는. 근데 패북질로 뭐라고 하냐면 몇 조 선거법 몇 조 무슨 법 몇 조 형법 몇 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뒤에서 그게 저기 뭡니까 이 자유한국당 측을 은근히 법적으로 위협. 그러니까 겁주는 것이죠. 뭐 저 좀 안 좋게 말하면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하니까 민주당도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자칫하면 청와대 그걸 우리가 뭐 들어주는 건 들어주는 거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억지를 쓰다 보면 그 연동형 비례대표는 민주당이 좋을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계산돼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아마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도 그렇고 뭐 바른미래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론의 그러한 흐름이 이렇게 반전되는 양상을 피부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마침 그 조국 민정수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한 말씀 드리면은 그분은 원래 그 패북지를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논란을 빚었어요. 그래서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 오면서 패북 중단 금지하라고 이렇게 그 선언을 했어요.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번에 또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글을 올려가지고 또 논란을 빚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법 165조, 166조. 이거는 회의 방해할 때, 그러니까 국회 회의를 방해할 경우 징역 내지 벌금을 처한다는 그런 조항이에요. 또 공직선거법 19조. 이걸 또 올렸어요. 거기에는, 이런 회의 방해로 말하자면 범죄 행위가 됐을 경우 5 내지 10년에 이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것도 올리고 그다음에 형법 136조 141조 공무집행 방해죄 공용물 파괴죄 처벌 조항 이걸 또 올렸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배경음악을 또 좀비 음악으로 깔았어요. 좀비. 그러니까 이 조국 수석의 이러한 행태가 사실은 청와대라는 것은 비서는 과거부터도 비서라는 것은 입이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국 수석은 사사건건 진짜 이분이야말로 오지랖이 넓은 분 아닙니까? 오지랖이. 예. 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 특히 참모들은 그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아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아무리 대통령을 모시고 있고 친여 인사라고 할지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야당에 대한 협박이고 어떻게 보면 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정당한가요? 이거 뭐 자기들이 말할 때 걸핏하면 무슨 뭐 겁박하지 마라 이러더니 이게 이제 전형적인 겁박 행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패북을 통해 가지고 야당을 그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럼 그 뒤에서 자기들이 조정했던 어쨌든 국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청와대 그것도 비서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야당을 그 대통령도 못할 일을 청와대 비서가 그런 식으로 패북을 통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이래 되면 이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 구조 자체에 대해서 심대한 이게 도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조국 수석의 사고 그 구조가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동안도 보니까 정말 알 수 없는데 이분이 기고만장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대한민국을 정치까지도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럼 뭐 대통령한테 개헌안도 법무부 장관 해치고 자기가 다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그럼 국회로 나오라 이거예요. 국회로 나오라고 하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민정수석은 갈 수가 없다. 국가의 중요 기밀 사항을 다루고 있다. 뭐 이래 갖고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되는 게 저분이 대통령한테서 자기 뭘 보장받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분을 조국 수석을 히든카드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자기처럼 이제 또 비서실장을 시키든 또 무슨 총리를 시키든 총리는 좀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과반을 얻을 수 있을지 어찌지는 모르지만 자거나 총리를 시키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부 총리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히든카드로 해서 유시민이 만약 낙마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또 이낙연 총리하고 조국을 붙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려는 카드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분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제가 볼 때는 벌써 이렇게 됐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이 정권을 위하고 대통령을 위하는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서는 거 이 사사건건 이렇게 이제 민정수석이 나서는 건 오히려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자꾸 떨어뜨리는 데 앞장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뭐 좋은 생각 갖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은 다른 저희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데. 당연하죠. 더더구나 지금 이 두 개 법안이라는 게 그 순수성에 있어서도 약간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걸 뒤에서 업무 사격하고 무슨 한포 사격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로부터 앞으로 점점 더 조국 수석은 국민의 민심에서부터 멀어질 거다. 이걸 스스로 좀 생각을 해야죠. 예. 조국 수석은 이런 데 나설 일이 아니에요. 우선 자기 일부터 제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니까. 지금 부실 검증으로 예.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을 준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나 낙마했어요. 그렇죠. 7명 중에 뭐 과거는 차치하고라도. 그다음에 인사 참사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청와대 블랙리스트 자기들은 쏙 빠져나가고 그 밑에 있는 비서관, 인사비서관, 뭐 균형비서관 그 사람한테 다 책임을 넘긴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보고 안 받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야, 그 사람 빼고 누구 집어넣어 이런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책임을 지면서 딱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저 사람 진짜 괜찮은 분이구나. 책임을 질 줄 아는구나. 근데 자기 책임은 방기하고 자기가 나서서는 안 될 그런 일에 오지랖 높게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청와대가 지금 조국 수석이 직접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나서는 셈인데 이런 걸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좀 인지를 해가지고 이게 저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청와대 우리 정권은 한 몸이다. 우리는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 이래가지고 지금 청와대 의도대로 이 법을 강제로 강행해가지고 이것은 뭐 처리하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공수처법이 되면 아무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배제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도 역시 청와대 직접 이게 기소를 못 할 것이지 수사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압수수색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국회의원하고 그 대통령 친인척만 뺐어요. 대통령 친인척만 빼기 미안하니까 국회의원도 꼽사리로 끼어 넣은 거예요. 그것도 있고 국회의원들한테 안심시키려고 그러지. 니들은 당신들은 뺐다. 우리가 빼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법을 만들면 자기들이 스스로 팔아먹은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국회의 그 존엄을 지키고 요즘 흔한 말로 존엄 있잖아요. 그 국민의 대의기관이니까 그보다 더 존엄한 그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기들 스스로의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이런 법에 대해서는 좀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지. 국회의원이 아무리 여당 의원이지만 그렇게 자기들이 공격하고 비난했던 과거의 정부의 신여란 등 이렇게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행태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든 아주 좀 밑바른 소리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국민적 밉상이 돼 있는 누굽니까? 이해찬 대표든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뭐냐면 국회 위신을 누가 지켜야 되는지.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서로 싸우다 보니까 막 고발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 18명에다가 보좌관 2명 해갖고 20명, 20명을 고발을 했고 또 한국당도 폭행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이번에 보니까 창원 성산에서 당선되어 온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인가요? 예. 이분이 아주 그냥 활약이 대단했던 모양이죠. 그냥 갈아치고 그냥 때리고 해가지고 몇 사람 갈비뼈가 부러졌다대야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당하고 정의당 의원 17명에다가 문희상, 김관영 두 분은 또 직권남용 이런 거 직무유기 이런 걸로 해서 19명을 또 막 고발을 해놨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막 고발해놔야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정치적 타협해가지고 이제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쇼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선거 때만 보면은 대선이다 뭐다 해갖고 서로 고발해놓고 나중에 선거 끝나면 없었던 일로 합시다 해갖고 싹 하니까 이게 뭐냐 이거야.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 서로가 지금 헐리우드 헐리우드 액션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라고 그러더라도 서로가 지금 좀 뒤로는 앞으로는 싸우고 뒤로는 좀 협상하는 모습이 그렇죠. 보여요. 그게 정치고 전적을 해도 그럼요. 협상은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은 제1야당을 언제까지 제쳐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제 물론 총선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당장 추경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 처리 안 되면 추경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 제1야당을 제쳐버리고
다른 군소 정당들하고 같이 정치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 좀 그만하고 오히려 전공법으로 제1야당 그다음에 여당이 제1야당과 이렇게 두 거대 정당이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협상의 묘를 발휘해가지고 여기서 저 국가적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혜는 없이 주먹만 있는 이런 국회가 돼서 되겠습니까?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한국당도 뭔가 또 출구 전략이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한국당이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아주 전투력을 과시를 하고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큰 효과를 거둔 것만은 틀림없고 또 이번에 이 패스트 트랙법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력을 다해서 총력 체제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뭐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밥그릇 지키기 기득권 싸움 아니냐. 민생을 뭐 싸잡아서 꼭 한국당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런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언제까지 이 국회가 드자비질을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도 뭐 열심히 싸우고는 있습니다만은 뭔가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이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론 저 자유한국당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도 상대적으로 큰 손실을 입는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 무엇보다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는 건 공수처법인데 이것을 꼭 굳이 공수처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법적 장치가 많은데 이걸 굳이 이 자꾸 고집하는 청와대의 의도도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래도 명분 있게 제시하려면 이 공수처법을 어떻게 그 독립성을 보장할 것인지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해가지고 이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한다면서 말이죠. 가장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이 법 만들 때 가장 핵심은 뭐냐? 대통령 친인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쏙 빠졌어요. 예, 그것은 맨 앞에 내세워야죠. 그것도 안 하고 슬슬 뒤로 빼놓고 자기 불편한 건 뒤로 빼놓고 결국 판사, 검사, 경찰만 지금 손아귀 잡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한 야당이 이걸 만약에 반대하는 건 야당으로서의 그 야당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바로 자유한국당이 그 점을 수긍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놔야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좀 해법이랄까 이런 걸로 저는 우선 민주당도 이 공수처법 또 이 선거법 이 상정을 철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철회를 한 뒤에 사실 공수처법이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선거법이든 국민들이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법에 대해서는 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겠다. 정책이든 무슨 법이든 그 수용자, 말하자면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은 국민이거든요. 그게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이것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서 처리를 해야 한다.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민주당도 두 개 법안을 철회하고 말하자면 이것을 공론화에 붙이겠다. 그래서 지금 제기된 문제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법에서 제일 중요한 대통령 친인척 빠지고 선거법도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게 법을 고쳐갖고 밀실에서 그것도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통행시키려는 이게 국민들이 용납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론화 과정에 붙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니 원전 뭐 탈원전 이런 거 뭐 그때도 공론화 과정 붙여가지고 결국 월성 6호기인가요? 다시 공사를 재개를 했는데 이런 거야말로 정말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투표권, 민주주의, 법치 그런 골간을 이루는 법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고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요. 청와대가 이제까지 국민한테 뭐에 대해서인지 한 번도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본 바가 없어요.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송호근 교수 원래 서울대 사회학과의 유명한 교수 아니었습니까? 진보적인 학자예요. 이분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포스텍 인문사회학부장으로 가 있는데 그분이 얘기한 거 바로 그거 아닙니까? 문정권이 정책 효과를 점검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가 의문이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정책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그렇죠. 점검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이 말했던 거하고 거꾸로 전부 가고 있는 상황이 저기 이 뭡니까 4대강 그 보 헐고 나니까 오히려 더 저 뭐야 이 악화되는 경우라든지 또 물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도 그거는 모르세요. 그런 식으로 하고 일방통행식이라니까. 그다음에 조국 교수가 무슨 공수처 내놓고 나한테 공수처가 이렇다고 우리한테 저 국민한테 설명 제대로 했습니까?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뒤에서 이런 법 당신들 걸리면 가만 안 둬? 당신들 곤란할 걸? 이렇게 청와대 그 문 대통령도 그렇고 조국 수석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새로 만든다든가 뭐 할 때는 국민들한테 우선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로 그것 때문에 다시 권위주의 정치로 회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바른미래당도 뭐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뭐 중재안 비슷한 것을 내놓은 것 같은데 여기도 뭐 중재안 내놓을 게 아니라 지금 특위위원 강제로 사보임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처리를 해야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뭐든지 지금 우리가 그 오랫동안 정치를 봐오면 뭐가 있냐면 무리를 하면 반드시 뒤에 그 가품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 저 오만하면 결국은 어떻게 그 오만한 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건방지게 했으면, 내가 교만하게 놀았으면 나중에 그만큼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이 민주당이 정말 이 여당으로서의 이 책임이랄까 뭐 이런 것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차기 총선에서 이기려면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막 강제로 밀어붙이면 청와대 전위 부대로서 이 강제로 밀어붙이면 해결된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 국민들이 그거 그냥 이제 국민들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 민주당의 역량이 어떤지 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 국민들로부터 낙제점 안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예. 우리 이진권 교수님이 오만하면 반드시 값을 치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 아시죠? 이분이 오늘 한국일보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아주 짧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역에 가보니 인사, 경제 문제에 대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라는 민심의 회초리라고 생각한다. 남은 1년 정말 비상한 각오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말이야 얼마나 옳은 말이십니까? 이분이 바로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얼마 전까지 최장수 문체부 장관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얘기는 문재인 정권 스스로 새겨드려야 할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